선생님의 저서 문해력 수업에서 또 동시에 문해력이 준비된 아이들에게 성적이 향상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런지 궁금하고 문해력과 아이들의 성적이 향상되는 것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아이들을 이제 관찰을 계속 하면서 굉장히 일정한 패턴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정말 못하는 아이들은 거의 읽기 자체가 안 됩니다. 한 반에 최하위 끝에서 1등, 2등 하는 애들은요, 기본적으로 읽기 자체를 잘 못해요. 막 6학년인데 저학년처럼 더듬더듬 읽고요, 많이 틀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읽기 능력과 성적이 거의 유사하게 올라가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문해력이 성적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문해력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초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공부를 못 하는 거고요. 기초 능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면 이제 성적이 나오는 거죠. 이제 보통 공부를 못 한다라고 하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보통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야, 너 재능이 없나 보다. 머리가 나쁜가 보다. 또 하나? 공부를 너 별로 안 했네. 네.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공부를 못하면 딱 두 가지로 봐요. 너는 공부를 별로 안 했다? 두 번째, 좀 지능이 낮거나 재능이 없나 보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성적을 좌우하는 요소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문해력이 정말 핵심적인데, 문해력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이 이해력 자체가 공부를 이해하는 힘과 똑같기 때문에 문해력이 낮아서 이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수업을 듣고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인간이 뭔가 이렇게 배울 때 언어를 통해서 배우거든요. 근데 이 언어를 통해서 배우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들어서 배우는 방법. 두 번째, 읽어서 배우는 방법. 우리가 오감 중에 이 언어를 이용하는 게 귀와 눈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고 또 제 책을 보면 읽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은 들어서 배우거나 읽어서 배우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배우는데, 저학년 때는 뭘로 배우냐면 들어서 배워요. 왜냐하면 글자도 모르고 문해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해줍니다. 영상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노래 듣고 따라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말로 듣고 주고받으면서 배워요.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늘어나냐면 읽어서 배우는 양이 많아집니다. 지금 이 스튜디오에도 저기 보면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저것들을 저 강사들한테 다 들어서 다 배운다?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무엇보다 내용이 많고 어려워지면 상대방 말을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쓴 글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글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다듬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글자라는 게 종이에 적혀있기 때문에 다시 읽었다가 이해가 안 되면 또 위를 봤다가 아래를 봤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뭘 할 수 있다?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요 부분에서 요 문장, 요 부분에서 요 문장, 여기서 요 어휘 캐치해가지고 뒤에 보다가 아까 전 그 말이야 그러면서 돌아가서 앞에서 보고, 이게 편집이에요. 편집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편집을 해야 되는데 듣는 거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선생님한테 방금 1분 15초 전에 해줬던 말을 다시 해주세요 라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뭐 인강이 있잖아요. 인강도 1분 15초 전으로 갔다가 왔다가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이 텍스트에는 이 종이에 위에서부터 아예 다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눈이 여기 갔다가 아무런 걸림돌이 없거든요. 굉장히 즉각적으로 내가 사고를 여기 갔다가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현실에서 상대방의 말을 그렇게 내가 조작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인강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돌려갖고 당분 봤다가 찾아서 봤다가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쩌다 한 번은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언어, 말은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학습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쉬운 것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질이 높은 것들, 대학에서 배우는 것들, 교수님이 배우는 것들, 박사들이 배우는 것들, 남의 말로 배우지 않아요. 전부 다 논문을 통해서 배웁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작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학년서부터 고학년까지 가다 보면 내용이 당연히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고등학교 수학, 사회, 과학, 초등학교 1, 2학년 내용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난이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걸 들어가지고는 내게 안 되거든요. 듣는 거는 그냥 저런 게 있구나 같은 거예요. 선생님이 저런 거 있다라고 소개해 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집에 와서 내가 혼자서 이거를 내 방식으로 편집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문해력이 부족하면
이 활동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휘도 모르겠고 읽었는데 문장도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문해력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결국에는 성적을 거의 좌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계속 문해력이라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한 것이었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 학부모님들 혹은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각 연령대별로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지도를 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학년,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 유창한 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창한 읽기라는 것은요, 말을 하는 것처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저학년에서 책 읽으라 그러면 꼭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학교에 갔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과 전혀 다르죠. 맞아요. 우리 뇌가 굉장히 재미있게 글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이 소리로 바꿔서 글을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소리로 자연스럽게 바꾸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학년 아이들이 글을 그런 식으로 읽으면 이해도가 훨씬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학년 때 가장 포인트를 둬야 되는 건 책을 읽을 때 말하듯이 읽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빠른 것도 좋지 않은 거예요. 말하는 속도로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억양까지 이렇게 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 읽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글 공부만 해가지고 조금 읽을 줄 안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유창하게 못 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아이와 함께 읽어주고 또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고, 이번 페이지는 엄마가, 다음 페이지는 네가, 이런 식으로 읽으면서 아이가 엄마를 자꾸 흉내내면서 조금 더 유창하고 부드럽게 말하듯이 읽는 걸 훈련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학년에는요, 중학년 아이들은 글밥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어요. 1학년, 2학년까지는 어떤 책을 보냐면 주로 그림책들 보거든요. 한 페이지에 뭐 몇 문장 되지 않아요. 근데 3학년부터 우리가 주로 읽게 되는 책들은 그림은 들어가지만 100페이지에 달하는, 그러니까 이게 한 3배 정도 갑자기 막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징검다리를 잘 넘지 못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글밥을 늘려주셔야 되는데, 이 글밥을 늘려주시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지도적 읽기하고 읽어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안 하면 이걸 넘어가는 게 정말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림책을 읽다가 갑자기 1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줬을 때 안 읽으려고 해요. 왜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글이 그렇게 많으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두꺼운 책 이런 거 보면 갑자기 하면서 맞아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 뒤로 물러서잖아요. 아이들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이들이 이렇게 100페이지짜리를 보는 건 우리가 1000페이지짜리 대학 논문 받았을 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논문집 받았을 때처럼 나 이거 못 읽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읽어보면 어렵지는 않은데 어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옆에서 같이 읽어주면서 아이와 함께 지도적 읽기를 하는 거죠. 이 단어가 무슨 뜻인 것 같아? 이 문장 잘 이해 안 돼? 어떨까? 이렇게 해주시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학습 만화 이런 거 너무 걱정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이 학습 만화가 이 징검다리 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고학년 말씀드릴게요. 고학년 때는 이제 아이가 조금 자기 생각을 가지면서 읽는 것에 더 포인트를 두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해석 읽기라는 것이 저학년이나 중학년에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때 벌써 잘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보통 중학년까지는 좀 이해를 하는데 좀 더 초점을 둔다면 이제 고학년부터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의 지점까지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읽고 이해해서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기 관점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공부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어떤 지식을 알게 됐을 때 이것을 그냥 이해하는 것과 내 관점을 가지고 이해하는 게 뇌에서 받아들이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그냥 이해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망각이 쉽게 일어나는데 내 방식으로 내 사고를 가지고 내 관점을 가지면 그 지식이 체화돼서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해서 내 걸로 만들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를 많이 시키는데 결국 잘 못하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이 지식을 내 것까지 체화하는 이런 능력들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냥 외우고 반복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학년 때는 책을 읽고 부모님과 토론을 한다든지 독서 토론 논술식으로 글을 읽고 내 생각을 읽고 쓰고 말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학생들에게 이제 조언 드리고 싶은 것은 독서량을 줄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독서량을 줄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중학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바빠지고 하면 독서량을 줄이기가 제일 쉽거든요. 그런데 길게 봤을 때 수능까지 있고 국어까지 봤을 때 이 독서량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언발의 오줌 누기처럼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국어 지식도 생기고 하니까 이제 뭐 독해 문제집도 풀고 뭐 좋습니다. 좋은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해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짧은 글을 읽는 것과 긴 글을 한 권 읽는 것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수능에서도 점수를 올리기 가장 어려운 과목이 국어라고 하거든요. 뭐 수학이나 영어들은 뭐 과외도 잘 받고 이렇게 선생님 잘 만나서 따라갈 수가 어느 정도 있는 반면에 이 문해력은 굉장히 근본적인 저 밑에 있는 능력이라서 단기간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특히 중학교 갔을 때 이제 시험도 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으니까 그냥 공부 중심으로 가면서 독서량을 줄였을 때는 나중에 돌아오기 힘든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량을 줄이지 말라는 거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등학생들에게는 이제 독서의 기술을 본격적으로 연마할 때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연마를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좀 더 입시에 본격적인 입시잖아요. 저는 이제 초등학생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크게 강조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입시가 눈앞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고등학생은 본격적으로 입시에 눈을 돌려야 되는데 독서에 그래서 기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수능 문제들 같은 것들 보면 이게 제대로 읽는 사람과 잘 못 읽는 사람이 읽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독서의 기술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두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글의 구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책을 볼 때는 이제 목차를 보는 거죠. 목차를 보면서 저자의 의도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글을 봤을 때 이게 원인과 결과, 비교와 대조, 순서와 차례 등 글을 쓴 사람의 의도와 구조를 조금 더 위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봤을 때 수능 국어 문제든 봤을 때 이것을 이 텍스트 안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큰 시각으로 글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 파악하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반대쪽에는 텍스트 분석하는 거. 이거는 정반대예요. 이거는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는 거라면은 분석적인 읽기는 굉장히 미시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잡한 글의 핵심들을 파악하는 기술들인데요. 예를 들자면 주요 개념이 나오면 딱 네모치고 개념 설명이 나오면 밑줄을 딱 긋고 여기에서 뭐 순서가 있었다면 1, 2, 3 그러나 역접이 나온다면 뭐 이런 표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가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스킬들을 반드시 습득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능 국어나 고등학교 때 가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문 자체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스킬을 통해서 2번, 3번 보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갖춰야 돼요. 이 스킬이 없는 아이들은 이렇게 보다가 아까 뭐라 그랬지? 다시 돌아가거든요. 근데 쫙 표시를 핵심적인 부분을 해놓고 자기만의 방식으로요. 빨리빨리 찾을 수 있어야만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렇다면 문해력을 자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에게 이미 준비된 문해력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번엔 성인들을 대상으로 바쁜 사회생활을 하면서 병행할 수 있는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 네. 성인 문해력의 핵심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의미 부분에서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 조금 더 자기 생각을 가지는 것들이 한국인들에게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자꾸 교조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우리 학창시절 내내 조금 몸에 배어 있거든요. 저희 세대 때는 뭐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막 혼났어요. 선생님 말에 토단다고.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또 남성들은 군대에서 질문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령을 자꾸 받아들이는 것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문해력을 기르려면 결국에는 내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의미도 더 잘 이해하고 내 생각도 가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깊이 읽는 거예요. 현대사회에 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읽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빠르고 대충 겉만 읽는 것에 너무 익숙하거든요. 뭐 인터넷에 요즘에 뭐 커뮤니티도 많고 워낙 재밌는 것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위에 두 줄 이렇게 보고 싹 보고 대충 보고 다음 넘어가잖아요.
물론 이것이 그 일회성으로 재미가 없거나 정보가 많아서 그런 거기는 한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깊이 읽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읽기 전문가가 자기가 인터넷을 오랜 동안 쓰면서 나의 깊이 읽기가 어떻게 됐나? 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읽었는데 안 되더라 라는 것을 자기가 책에 썼어요. 자기가 평생 동안 그렇게 책을 읽고 깊이 읽었는데 너무 바빠서 최근 몇 년간 책을 많이 읽지 못하고 빨리 읽고 하다 보니까 내가 깊이 읽기 되겠지라고 다시 봤는데 안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되돌리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라고 그 메리언 울프라는 굉장히 유명한 문해력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성인분들 책 읽으시는 분도 적을 뿐더러 핸드폰을 달고 살기 때문에 촉촉촉촉촉 다음 넘어가고 촉촉촉 이게 몸에 뱉잖아요. 근데 이게 종이책에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럼 뭐냐면은 이 작가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나 잘못 읽는 문제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깊이 읽기는 결국 느리게 읽기인데 느리게 읽는다라는 것은 이 슬로우 리딩이라는 것은 정말 글자를 뭐 이렇게 느리게 읽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읽은 다음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멈추어서 인간의 사고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사고 시스템이 있고 얘를 멈춰서 생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또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자동 시스템을 써요. 왜냐하면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으로 계속 읽어 나가거든요. 근데 문해력이 뛰어난 사람은 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이 시스템 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방금 내가 한 것이 맞나? 방금 내가 생각한 것이 맞나? 일종의 메타인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항상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질문을 던져서 이 책에서 말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만큼 있어요. 근데 책으로 줄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행간이라고 하죠. 말하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행간을 읽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성인의 문해력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느리게 질문하면서 내가 읽은 것이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질문하면서 읽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읽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성인들에 있어서도 문해력을 향상시키는데 읽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지속적으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붙잡아 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렇다면 성인들은 스스로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읽기를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다면 읽기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팁을 하나 주실 수 있으시다면? 읽기를 지속적으로 하지 못한다라는 거 결국에는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요즘 좀 재밌는 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젊은 분들이 연애하는데 관심 있는 여성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안 오면 포기해야 된다고. 문자를 못 받나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는 항상 폰을 들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보셨죠? 네네, 들은 적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다라고 하지만 정말 내가 뭐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 하거든요. 근데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것일 뿐입니다. 스마트폰을 하고 싶고 나가서 술을 마시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했을 때 남는 시간이 없는 거지. 이것이 문해력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신다면, 인지를 하신다면 그걸 우선순위에 둔다면 시간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날 겁니다. 네. 우선순위의 문제였군요. 네. 그렇다면 또 선생님의 책 문해력 수업에서는 네. 읽기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었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일반적인 문해력 혹은 사회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요소에 또 저자분이시니까 네. 글쓰기 또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문해력과 글쓰기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해력하고 글쓰기는 정말로 뭐 한 몸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샴쌍둥이라고 할까요? 완전 똑같지는 않으니까 정말 한 몸에 가깝다고 볼 정도인데요. 저도 이제 5권의 책을 썼지만 결국에는 다 제가 읽은 책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방귀 며느리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를 들였는데 처음에 너무 곱고 예뻐요. 그래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너무 예뻐했어. 근데 이 며느리가 갈수록 푸석푸석해지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님 사실은 제가 반기를 못 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 그거 뭐 별거라고 껴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며느리가 엄청난 반기 대장인 거죠. 딱 꼈더니 시아버지는 기둥 잡고 빙빙 돌고 시어머니는 날아가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웃긴데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 며느리는 도대체 얼마나 먹는 것일까? 요즘에 뭐 푸드 그 유튜버들 네. 힙합이나 뭐 그런 분들 정도로 먹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웃풋이라는 건 절대 그냥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웃풋이라는 것은 반드시 인풋이 있을 때 나오고 그 인풋을 소화했을 때 아웃풋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인풋을 제대로 소화하면 정말로 나만의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글을 잘 쓴다는 거, 글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쓰고 또 써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글을 많이 읽은 성인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글을 많이 읽지 않은 성인 그리고 글을 많이 읽지 않은 아이들은 많이 쓴다고 해서 글쓰기 능력이 그렇게 증가되지가 않습니다. 연구 결과에도 나오는데요. 많이 읽은 사람이 많이 쓴 사람보다 훨씬 글을 잘 쓰더라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읽어서 인풋이 들어가야 그 안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거리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죠. 내가 읽은 게 없고 경험한 게 없는데 무슨 이야기들이 나오겠어요. 그렇게 하면 억지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많이 읽어서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창조라는 말은 사실은 사람한테 안 쓰거든요. 저 사람 굉장히 창의적이다라고 하는지 창조적이다라고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창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한테만 보통 쓰는데 왜냐하면 창조라는 것은 완전히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걸 창조라고 해요. 근데 인간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만들어낸다면 항상 그 전에 무언가를 변형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결국 전화기와 디지털 카메라와 컴퓨터를 붙여놓은 거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기존의 것들을 계속 변형하면서 만들어 오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창조라는 것이 없고 오직 창의성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글쓰기를 하는 것도 결국 이 창의성을 가지려면 기존의 것들을 많이 알아야,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마지막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께 특별히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계속 강조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내가 사고하는 것만이 나만의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경제 관련 지식들을 보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보고 끝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고 질문해서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지금은 어떨 것인가? 이런 사람들은 사실 10년 전의 지식을 읽어도 지금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지식을 들어도 지금 적용을 못 하거든요. 이것은 상대방이 무엇을 주냐 안 주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줬을 때 그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을 습관화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에게도 계속 질문하시고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질문들이 답정너가 되면 안 됩니다. 엄마 생각에는 아빠 생각에는 이게 답이야. 그리고 너는 이 말을 해야 돼라고 해서 자꾸 유도하는 질문을 하시면은 질문의 효과가 없고요. 마이너스고요.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오픈된 생각으로 질문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삶을 살고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책을 읽는다면 매 순간이 늘 배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질문하면 그 순간에 나한테 어떤 깨달음이 생기고 배움이 생기고 근데 그런 질문들이 없으면 무엇 하나 제대로 배우기가 어려운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책을 많이 읽으시고 질문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병규 선생님을 모시고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긴 시간 유익한 말씀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